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원나라 최악의 간신 아한마, 총 2부작 중 제2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70년 아한마는 자신의 최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각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재정부, 전매국, 조세청, 조폐국, 모든 중요한 자리에 그의 사람들이 앉았다. 이것은 사실상 파벌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한마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원했다. 그들은 이익을 나눴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반대자들을 공격했다. 한 몽골 귀족이 쿠빌라이에게 경고했다. 전하, 아한마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쿠빌라이는 대답했다. 그는 일을 잘한다. 나는 결과를 본다. 귀족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전하,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충성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쿠빌라이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귀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면서 생각했다. 언젠가 저 상인놈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한마는 이런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쿠빌라이의 신뢰가 있었고 그것이 최고의 방패였다. 그는 계속 전진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추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 결과를 내야 했고, 계속 쿠빌라이를 만족시켜야 했으며, 계속 권력을 키워야 했다. 그의 복식은 이제 완전히 화려해졌다. 그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포를 입었고, 금과 옥으로 장식된 띠를 찼으며, 진주와 보석으로 꾸민 모자를 썼다. 그의 집도 거대해졌다. 그는 대도 안에 큰 저택을 지었고 정원을 꾸미고 하인들을 거느렸다. 그의 생활은 귀족과 다름없었다. 아니, 어떤 귀족보다 더 호화로웠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상인놈을 보라. 백성들의 피땀으로 저렇게 살고 있다. 저택은 백성들의 눈물로 지어졌고 저 비단은 백성들의 한숨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아한마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평범한 상인의 아들에서 제국의 재정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1271년 쿠빌라이는 국호를 원으로 정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이 중국식 왕조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쿠빌라이는 더 이상 단순한 몽골의 대칸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되고자 했다. 이 변화는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관제가 개편되었고 의례가 바뀌었으며 행정 체계가 중국식으로 정비되었다. 아한마는 이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새로운 관제에서도 그는 재정 최고 책임자로 남았다. 아니, 오히려 권한이 더 커졌다. 원나라의 재정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아한만은 중국의 전통적인 재정 제도를 연구했다. 그는 송나라와 금나라의 세금 제도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유용한 부분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다. 그는 몽골 제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했다. 그가 설계한 원나라 재정 체계는 복잡하고 정교했다. 토지세, 인두세, 상업세, 관세, 전매 수입, 특별세, 다양한 수입원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각 수입원마다 담당 부서가 있었고, 징수 절차가 명확했으며,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가 제출한 재정 체계안을 검토하며 감탄했다. 놀랍구나. 이것은 매우 정교하다. 아함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폐하,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이 체계를 따르면 원나라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승인했다. 시행하라. 아한마의 재정 체계가 시행되면서 원나라의 세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1272년 한 해 동안 국고 수입은 전년도보다 50%나 늘어났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쿠빌라이는 기뻐했고 아한마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아한마는 새로운 관직을 받았고 더 많은 권한을 얻었으며 더 큰 영지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백성들의 부담도 그만큼 증가했다. 세금이 늘어난 것은 백성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했다. 일부는 토지를 버리고 도망쳤고, 일부는 빚을 지고 노예가 되었으며, 일부는 굶어 죽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났다. 시골에는 버려진 토지가 생겼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다. 저주의 노래가 곳곳에서 불렸다. 아함마 상인 들어온 뒤로 백성들은 눈물 흘리네. 세금은 하늘 높이 치솟고 밥그릇은 바닥을 드러내네. 저 상인놈 언제쯤 망할까? 그날이 오면 잔치를 벌이리. 이 노래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몰래 불렀고 아이들도 따라 불렀다. 관리들이 단속하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아함마는 이 노래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분노했다. 주동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라.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어 곤장을 맞았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널리 퍼졌다. 1273년 한 한인 관리가 쿠빌라이에게 상소를 올렸다. 폐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심을 잃을 것입니다.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부디 아한마의 가혹한 정책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아한마를 불러 물었다.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불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한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하, 백성들은 항상 불만을 말합니다. 세금이 적어도 불만하고 많아도 불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낼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쿠빌라이는 반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들었다. 아함만은 어깨를 으쓱했다. 일부입니다. 대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쿠빌라이는 망설였다. 그는 아함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금 수입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었고 국고는 충만했다. 대도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군대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함마 덕분이었다. 결국 쿠빌라이는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 정책을 계속 시행하라. 다만 지나친 가혹함은 피하라. 아함마는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다시 한번 그는 쿠빌라이를 설득했다. 다시 한번 그의 정책이 유지되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해에 아함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광산 개발이었는데 원나라 영토 안에는 금, 은, 구리, 철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있었다. 아함마는 이것을 국가 수입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전국의 광산을 조사하고 개발 가능한 곳을 파악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광산 개발을 시작했다. 광부들이 동원되었고 기술자들이 고용되었으며 장비가 투입되었다. 광산 개발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다. 많은 광부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다. 작업 환경은 열악했고 임금은 적었다. 하지만 아함마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산출량이었다. 광산에서 나오는 금과 은은 국고로 들어갔다. 구리와 철은 화폐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수입은 계속 증가했다. 1274년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결정했다. 이것은 야심찬 계획이었다. 거대한 함대를 건조하고 대군을 파견하고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를 불렀다. 일본 원정에 얼마가 필요한가? 아함마는 계산했다. 배를 만들고 군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조달하려면 은 50만 냥이 필요합니다. 쿠빌라이는 숨을 들이켰다. 50만 냥이라니. 아함마는 자신있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제게 6개월만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승인했다. 좋다. 준비하라. 아함마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각 지역에서 자금을 긁어 모았다. 특별세를 부과하고 부유한 상인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고 예비 자금을 끌어다 썼다. 6개월 만에 필요한 자금이 모였다. 일본 원정이 시작되었다. 수백 척의 배가 건조되었고 수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으며 막대한 군량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태풍이 함대를 덮쳤고 많은 배가 침몰했으며 수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간신히 돌아왔다. 50만 냥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쿠빌라이는 분노했지만 아함마를 탓하지는 않았다. 원정 실패는 날씨 탓이었지 자금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함마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원정을 위해 거둔 특별세는 돌려받지 못했고 징발된 배와 인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많은 가정이 가장을 잃었고 많은 마을이 황폐해졌다. 사람들은 더욱 아한마를 증오했다. 저 상인놈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 저 상인놈이 우리 아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저주받을 상인놈. 하지만 쿠빌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본 원정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아한마는 또다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1275년부터 1276년까지 아한마는 두 번째 일본 원정 자금을 조달했다. 이번에는 100만 냥이 필요했다. 그는 더욱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다.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졌고 기존 세금이 인상되었으며 모든 경제 활동이 세금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신음했다. 한 농부가 절규했다. 이제 숨 쉬는 것에도 세금을 매길 모양이다. 우리를 다 죽이고 나서야 만족하겠는가. 하지만 세금은 계속 거두어졌다. 아한마의 징수원들은 무자비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당했고 재산이 없으면 노동으로 대신해야 했다. 일부는 가족을 팔아 세금을 냈다. 이 시기 아한마의 부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대도에 여러 채의 저택을 소유했고 각 지역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막대한 금은 보화를 축적했다. 무지막지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온전히 국고로만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황제만큼 부유하다고 수군거렸다. 아한마는 또한 많은 첩을 거느렸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의 저택에 모였다. 그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왔고 일부는 강제로 끌려왔다. 아한마는 권력을 이용해 원하는 여인을 취했다. 한 관리의 딸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는 그 관리에게 딸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면 그 관리는 곤경에 처했다. 갑자기 횡령 혐의가 씌워지거나 직위가 박탈되거나 먼 지역으로 좌천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아한마의 권력은 너무 컸다. 그는 누구든지 파멸시킬 수 있었다. 그의 한마디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1277년 한 용감한 한인 관리가 쿠빌라이에게 상소를 올렸다. 전하, 아한마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정을 저지르고 여인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부디 그를 조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아한마를 불러 물었다. 이런 고발이 있다. 사실인가? 아한마는 침착하게 부인했다. 전하,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를 시기하는 자들이 퍼뜨린 소문입니다. 저는 전하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민했다. 그는 아한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아한마는 여전히 필요했다. 일본 원정 자금을 마련해야 했고 대도 건설을 완성해야 했으며 제국을 유지해야 했다. 결국 쿠빌라이는 조사를 명령했지만 대충 끝냈다.
조사관들은 아함마의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없다고 보고했다. 고발한 관리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아함마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쿠빌라이조차 아함마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함마는 사실상 황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함마의 적들을 더욱 결속시켰다. 한인 관리들, 몽골 귀족들, 상인들, 백성들 모두가 아함마를 증오했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렸다. 언젠가 아함마가 실수하기를, 언젠가 쿠빌라이의 신뢰를 잃기를, 언젠가 응징받기를. 1278년 두 번째 일본 원정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다. 수천 척의 배와 10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 다시 태풍이 왔고, 다시 함대가 침몰했으며, 다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다. 100만 냥이 또다시 바다에 가라앉았다. 쿠빌라이는 크게 낙담했다. 그는 일본 원정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큰 실패였다. 하지만 아함마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원정이 실패했어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는 자금을 완벽하게 조달했다. 실패는 군사작전의 문제였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1279년 원나라는 마침내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것은 중국 통일을 의미했다. 쿠빌라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중국 전역이 원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왔고 제국의 영토는 전례 없이 넓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남송의 영토를 통치하려면 새로운 행정 체계가 필요했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남송 지역의 재정 정리를 맡겼다. 아함마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는 항주, 소주, 양주 등 부유한 도시들을 순시하며 재산을 파악했다. 남송 지역은 풍요로웠다. 비옥한 토지, 번창하는 상업, 숙련된 장인들, 모든 것이 있었다. 아함마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 그는 즉시 세금 체계를 확립했다. 남송 지역에도 원나라의 세금 제도가 적용되었다. 토지세, 상업세, 전매제, 모든 것이 시행되었다. 남송 백성들은 항의했다. 한 상인이 말했다. 우리는 송나라 때도 세금을 냈소. 이제 또 내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중징수 아니요. 아함마는 차갑게 대답했다. 송나라는 망했소. 이제 원나라요. 원나라의 백성이면 원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오. 상인은 분노했다. 이것은 약탈이요. 아함마는 웃었다. 약탈이라고. 아니요. 이것은 세금이요. 합법적인 세금. 남송 지역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엄청났다. 1년 만에 국고 수입이 2배로 늘어났다.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했다. 아함마는 다시 한번 공을 세웠다. 1280년 아함마는 대도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복식은 황제의 신하 중 가장 화려했다.
그의 저택은 궁궐처럼 웅장했다. 그의 수행원은 100명이 넘었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을 비켰다.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에 대한 증오도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침을 뱉었다. 뒤에서 저주를 퍼부었고 밤마다 그의 죽음을 기도했다. 아함만은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는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1281년 아함만은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다고 느꼈다. 그는 제국의 재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모든 돈이 그의 손을 거쳐갔으며 모든 정책이 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는 사실상 황제 다음 가는 권력자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페르가나의 평범한 소년으로 출발하여 이제 나는 제국의 재정을 좌우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불안을 어느 때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하였다. 성과 위주로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새 너무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증오했고 그의 주변은 늘 허전했다. 그는 혼자였다. 쿠빌라이의 신뢰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만약 그 신뢰가 사라진다면 그는 생각을 멈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계속 결과를 낼 것이다. 나는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데.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적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계획을 세웠으며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1282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는 아함마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하지만 1281년 말에 아함마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여전히 미래가 밝다고 믿었다. 그는 장부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숫자들은 완벽했다. 수입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고는 넘쳤으며, 모든 것이 통제 아래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대도의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함마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1282년 첫 달, 대도의 차가운 바람이 황궁 안팎을 휘감고 돌던 때였다. 왕전은 깊은 밤 한 누각의 은밀한 방에서 고황숙과 마주 앉았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비추는 가운데 왕저가 낮게 말을 꺼냈다. 이 회회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황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세자께서 우리 편이요. 진왕 또한 아함마를 증오하고 계시니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속삭이며 계획을 짰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황궁의 처마 끝에서는 얼음 고드름이 달려 있었다. 왕전은 한인 관료 출신으로 오랫동안 아함마의 권세에 눌려 지내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상서성에서 일하며 아함마의 재정 정책이 얼마나 많은 한인들을 괴롭히는지 직접 목격해왔다.
고항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몽골 귀족 출신이었으나 아한마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세자의 친서를 위조해야 하오. 왕저가 말했다. 아한마가 의심 없이 궁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고항숙이 동의했다. 그렇소. 재정 논의를 명분으로 삼으면 될 것이요. 아한마는 세자의 부름이라면 거절하지 못할 테니. 두 사람은 그날 밤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논의했다. 궁중 내부의 어느 회의실을 사용할 것인지, 누가 문을 지킬 것인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왕전은 자신이 오랫동안 궁중 출입을 해온 경험을 살려 접근 경로를 상세히 설명했다. 고항숙은 무예에 능한 자신이 직접 손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한마는 그 무렵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쿠빌라이 칸에게 올릴 재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은혜 유통량, 각 지역의 세금 징수 현황, 소금 전매 수익, 상업세 증가율 등 모든 수치가 그의 손끝에서 정리되었다. 아한마의 저택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관리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아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청탁하고 특혜를 구했다. 아한마는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1282년 2월, 대도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저와 고항숙의 음모는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세자의 인장을 위조하기 위해 궁중 내부의 협조자를 포섭했다. 한 환관이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 환관은 세자의 측근으로 일하며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였다. 왕저가 그를 만나 말했다. 우리는 원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요. 아한마가 사라지면 세자께서도 편히 정사를 돌보실 수 있을 것이요. 환관이 두려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일이 탄로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요. 고항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탄로날 리 없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세자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환관은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자의 필체를 흉내내어 친서를 작성했다. 그 친서에는 아한마를 급히 불러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왕저는 그 친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궁중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몇몇 몽골 귀족들이 은밀히 모여 아한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한마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한 귀족이 말했다. 저 회회인은 우리 몽골인들을 무시하고 있어. 황제께서는 그를 너무 믿으시는데 우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어. 다른 귀족이 동의했다. 맞소. 재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그는 이제 우리 봉지의 수입까지 간섭하려 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요. 그들은 왕저와 고항숙의 계획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상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 일부는 암묵적으로 그 계획을 지지했고, 일부는 모르는 척하며 거리를 두었다. 2월 중순, 아한마는 한 측근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 측근은 회회인 출신의 관리로 아함마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인물이었다. 대감, 요즘 궁중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인 관료들이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함마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수상한 움직임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왕저와 고왕숙이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아함마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다. 황제 폐하께서 나를 믿으시는 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측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감을 시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함마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들이 감히 나에게 덤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함마의 자신감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2월 하순, 왕저와 고왕숙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그들은 암살 장소로 선정한 회의실을 직접 확인했다. 그 회의실은 궁중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소리가 새나갈 염려가 없었다. 고왕숙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적당하오. 아함마가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일을 처리하면 돼요. 왕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날짜는 4월 10일로 정하는 게 어떻겠소? 그 무렵이면 황제 폐하께서 상도로 떠나실 것이고 궁중이 한산할 것이요. 고왕숙이 동의했다. 좋소.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겠소. 3월로 접어들면서 대도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버들가지에 새싹이 돋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궁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3월 중순, 아함마는 쿠빌라이 칸을 아련했다. 황제는 상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하, 이번 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아함마가 보고했다. 쿠빌라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대 덕분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원나라의 재정은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을 것이요. 아함마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 폐하의 성덕 덕분입니다. 신은 다만 폐하의 뜻을 받들 뿐입니다. 쿠빌라이가 말을 이었다. 짐이 상도에 머무는 동안에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오. 세자가 대도를 지킬 것이니 세자를 잘 보필하시오. 아함마가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황제와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함마는 기분이 좋았다. 황제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리 없다고 확신했다. 3월 하순, 왕저는 위조된 세자의 친서를 완성했다. 그는 그 친서를 아함마에게 전달할 사람을 물색했다. 한 하급 관리가 그 임무를 맡기로 했다. 왕저가 그에게 지시했다. 이 친서를 4월 10일 아침에 아함마의 저택으로 전달하시오. 세자 전하의 급한 명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요.
하급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아함마가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 세자께서 아함마를 부르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재정논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더욱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한편 고왕숙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철추를 선택했다. 철추는 한 번에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몰래 그 철추를 회의실 근처에 숨겨두었다. 3월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아함마는 자신의 저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말했다. 대감, 요즘 바깥 소문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감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함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부인은 걱정이 많소.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소? 황제 폐하께서 나를 믿으시는데 말이요. 그의 장남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인 관료들의 원한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아함마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저 질투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룬 성과를 시기하는 것이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아함마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월 초 쿠빌라이 칸이 상도로 출발했다. 황제의 행렬이 대도를 떠나자 궁중은 한산해졌다. 세자 진왕이 대도의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왕저와 고왕숙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4월 9일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최종 점검을 했다. 내일이요. 왕저가 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소. 아침에 친서가 전달될 것이고, 아함마는 의심 없이 궁중으로 올 것이요. 고왕숙이 철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한 번에 끝낼 것이요. 왕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을 마친 후에는 즉시 세자 전하께 알려야 하오. 우리가 원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했다고 말씀드려야 하오. 고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우리는 충신이요. 역적 아함마를 제거하는 것은 충성의 증표요. 4월 10일 아침, 아함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그는 서재로 가서 마지막 재정 보고서를 검토했다. 각 지역의 세금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소금 전매 수익도 증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아함마는 궁중으로 출발할 채비를 했다. 그때 한 하급 관리가 급히 찾아왔다. 대감, 세자 전하의 친서입니다. 관리가 친서를 건넸다. 아함마가 친서를 펼쳐 읽었다. 긴급한 재정 논의가 있으니 즉시 입궁하라. 친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아함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자가 자신을 급히 부르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재정 문제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알았다. 즉시 출발하겠다. 아함마가 대답했다. 그는 시종들에게 준비를 서두르라고 명령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두른 것 외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함마의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한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돌아올 것이요. 그것이 아한마가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정오 무렵 아한마는 궁중에 도착했다. 국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를 보고 경례했다. 아한마는 익숙한 걸음으로 궁중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어가던 아한마는 왕저와 마주쳤다. 왕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대감, 세자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급한 재정 논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한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면 되는가? 왕저가 앞장서며 말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한마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세자가 기밀 논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저가 한 회의실 앞에 멈춰 섰다. 여기입니다, 대감. 안으로 들어가시면 세자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한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은 어둑했고 세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한마가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뒤를 돌아봤다. 왕저가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 옆에 고왕숙이 철추를 들고 서 있었다. 아한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짓인가? 고왕숙이 차갑게 말했다. 원나라를 위해 너를 처단한다. 간신 아한마여, 네 죄를 알겠는가? 아한마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감히 나를 해치려 하는가? 황제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왕저가 냉소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상도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자 전하의 뜻을 받들고 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한마가 다시 말하려 했으나 고왕숙이 이미 다가와 있었다. 철추가 공중으로 치켜 올려졌다. 쿠빌라이 칸께서 아한마의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다. 철추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고왕숙이 다시 한번 철추를 내리쳐 확인했다. 아한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왕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끝났소. 이제 세자 전하께 알려야 하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서둘러 세자의 처소로 향했다. 세자 진왕은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왕저와 고왕숙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역적 아한마를 처단했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아한마의 제거를 원했지만 동시에 아버지 쿠빌라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 시신은 어디 있는가? 세자가 물었다. 회의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전하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시신을 치우고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라. 황제 폐하께 어떻게 보고할지 생각해야 한다. 왕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아한마의 죄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적을 제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폐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라. 아함마의 비리를 모두 찾아내어 보고서를 작성하라. 4월 10일 저녁, 아함마의 시신이 은밀히 처리되었다. 그의 측근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함마의 저택에서는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함마 대감이 궁중에서 살해당했다고 한다. 누가 감히 아함마를 죽였단 말인가? 왕저와 고왕숙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던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기뻐했다. 드디어 저 탐욕스러운 관리가 죽었구나. 하늘이 도운 것이다. 다른 이들은 두려워했다. 황제 폐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큰일이 날 것 같다. 4월 12일 아침, 상도에 있던 쿠빌라이 칸에게 급보가 전달되었다. 폐하, 대도에서 급한 소식입니다. 아함마가 살해당했습니다. 쿠빌라이가 벌떡 일어났다. 무엇이라고? 누가 감히 아함마를 죽였단 말인가? 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왕저와 고왕숙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함마가 역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빌라이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반역자들을 즉시 체포하라. 그들을 처형하라. 황제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는 아함마를 자신의 오른팔로 여겼고 그의 죽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4월 13일, 쿠빌라이가 급히 대도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왕저와 고왕숙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쿠빌라이가 세자를 불렀다. 진왕,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알고 있었던 것이냐? 세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신은 그들이 아함마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함마의 죄상이 명백했기에 막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호통쳤다. 죄상이라니. 아함마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아함마의 비리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확인하시면 알 것입니다. 쿠빌라이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함마를 믿고 싶었지만 세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다. 조사하라. 아함마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 황제가 명령했다. 4월 15일, 왕저가 옥중에서 아함마의 비리 장부를 제출했다. 그 장부에는 수많은 관리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왕저는 오랫동안 아함마의 비리를 몰래 기록해왔던 것이다. 조사관이 그 장부를 쿠빌라이에게 바쳤다. 폐하, 이것이 아함마의 비리를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쿠빌라이가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수많은 이름들, 엄청난 액수의 뇌물, 그리고 부정한 거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4월 18일, 조사단이 아함마의 사저를 수색했다. 그들은 은 10만 양과 수많은 귀중품을 발견했다. 그 재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사단장이 쿠빌라이에게 보고했다. 폐하,
아한마의 저택에서 발견한 재물이 국고에 있어야 할 액수와 맞먹습니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입니다. 쿠빌라이가 장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토록 믿었던 신하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 19일, 추가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아한마의 측근들이 신문을 받으면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한 측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아한마 대감은 관직 매매를 일삼았습니다. 한 자리에 1000냥씩 받았고 높은 관직은 10,000냥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측근이 덧붙였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정해진 세액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섰다. 소금 전매 사업에서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공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챙겼습니다. 조사관들이 각 지역을 돌며 백성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한 상인이 말했다. 아한마의 수하들이 와서 상업세를 2배로 거뒀습니다. 거부하면 가게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농민이 울먹이며 증언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빚을 졌습니다. 아한마의 관리들은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 모든 조사 결과가 쿠빌라이 앞에 놓였다. 황제는 하루 종일 그 보고서들을 읽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혼자 앉아 있었다. 쿠빌라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한마가 재정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었다. 국고는 충실했고 군대를 유지할 자금도 넉넉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과 백성들의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쿠빌라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건만 그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다. 황제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한마에게 돌리기로 결심했다. 4월 22일, 쿠빌라이가 조정 대신들을 소집했다. 황제가 엄숙하게 말했다. 아한마는 역적이었다. 그는 짐을 속이고 백성을 괴롭혔다.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대신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쿠빌라이가 명령을 내렸다. 아한마의 시신을 수감하라.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국고로 환수하라. 그의 가문을 조사하여 연루자를 가려내라.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폐하, 왕저와 고왕숙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쿠빌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들은 역적을 제거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 임의로 살인을 저질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쿠빌라이는 왕저와 고왕숙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아한마의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하를 불법으로 살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왕저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나는 원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했을 뿐이다. 나의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고왕숙도 분노하며 외쳤다. 후세가 우리의 충정을 알아줄 것이다. 아한마는 진정한 역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4월 23일 왕저와 고왕숙이 처형되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그들을 영웅으로 여겼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던 악리를 제거했다. 진정한 충신이다. 다른 이들은 황제의 판단에 동의했다. 아무리 역적이라 해도 사적으로 죽일 수는 없다. 법도가 있어야 한다. 4월 25일 아함마의 아들들과 측근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쿠빌라이는 철저한 숙청을 명령했다. 아함마의 장남이 신문을 받았다. 내 아비가 어디에 재물을 숨겼는가? 모두 토해내라. 장남이 떨며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자세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문관이 고문을 가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장남은 몇몇 비밀 창고의 위치를 털어놓았다. 조사관들이 그곳들을 수색하여 추가로 막대한 재물을 발견했다. 아함마의 차남과 삼남도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그들도 아버지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차남이 울며 빌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없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의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4월 28일 아함마의 측근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아함마의 비리를 함께 저질렀고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했다. 한 측근이 자백했다. 저는 아함마 대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너무 컸습니다. 다른 측근이 변명했다. 저는 단지 문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비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냉정했다. 알고도 방조했다면 공범이다.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다. 어느 쪽이든 죄를 면할 수 없다. 5월 초 대도 거리에는 아함마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한 주막에서 백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아함마가 죽었다니 시원하구만. 그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아는가. 다른 이가 대꾸했다. 그래도 그가 재정을 잘 꾸렸다고 하던데. 국고가 충실했다지 않나. 또 다른 이가 비웃었다. 국고가 충실한 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 주머니는 다 털렸는데. 결국 백성의 피를 빨아서 채운 것 아닌가. 상인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분분했다. 이제 상업세가 줄어들까? 한 상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황제 폐하께서 새로운 재정관을 임명하실 텐데 그 사람이 어떨지 모르지. 다른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관리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졌다. 아함마와 관련이 있었던 관리들은 자신도 숙청될까봐 두려워했다. 한 관리가 동료에게 말했다. 나는 아함마 대감에게 뇌물을 바친 적이 있네. 이제 어떻게 하지?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빨리 증거를 없애게. 그리고 조용히 지내야 하네. 혹시라도 조사관이 오면 모른다고 잡아떼는 수밖에. 5월 5일 쿠빌라이가 아함마의 시신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의 시신을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백성들이 보게 하라. 역적의 최후가 어떠한지 보여주어라.
명령에 따라 아함마의 시신이 대도의 중심 저작거리에 전시되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구경했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졌다. 이 역적놈아, 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느냐? 한 백성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내 놈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옥에 갇혔다. 다른 백성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권력이란 덧없는 것이로구나. 어제의 권세가가 오늘은 이 꼴이니. 5월 10일 아함마의 가문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쿠빌라이가 선포했다. 아함마의 아들들은 모두 유배 보낸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다. 아함마의 가문은 영원히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 아함마의 장남이 끌려가며 절규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차남과 삼남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폐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함마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아함마의 부인은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은 채 쓸쓸히 황궁을 떠나야 했다. 그녀가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이었구나.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가문을 망쳤구나. 5월 15일 쿠빌라이는 조정회의를 소집했다. 황제가 엄숙하게 말했다. 아함마 사건은 짐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들이 귀를 기울였다. 쿠빌라이가 계속 말했다. 앞으로 재정관은 여러 명을 두어 서로 견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찰을 실시하여 부정을 막을 것이다. 한 대신이 아뢰었다. 폐하의 성명이십니다. 이로써 다시는 아함마 같은 역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다. 아함마가 없는 재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월 20일 쿠빌라이가 새로운 재정관 인선에 착수했다. 황제는 한인과 몽골인 관료들을 번갈아 면담했다. 한 한인 관료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신은 청렴결백하게 나란 일을 돌보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대는 아함마의 비리를 알고 있었는가? 관료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신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쿠빌라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물러가라. 몽골인 관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대는 재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가? 몽골 관료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신은 군사 업무에는 능하나 재정은 잘 모릅니다. 쿠빌라이가 한숨을 쉬었다. 재정을 모르면서 어찌 재정관을 맡을 수 있겠는가?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함마만큼 재정에 밝으면서도 청렴한 관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5월 25일 황궁에서는 아함마의 비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아함마가 착복한 재물이 은 30만 양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조사관이 보고했다. 폐하, 아함마가 착복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돈이면 군대를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놈이 나라의 돈을 이토록 빼돌렸단 말인가. 또 다른 조사관이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과도하게 징수한 세금도 엄청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쿠빌라이는 뒤늦게 자신의 실책을 깨달았다. 그는 아함마를 너무 믿었고 그의 말만 듣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5월 28일 쿠빌라이가 중요한 칙령을 준비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재정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황제가 측근에게 말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측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의 깨달음이 참으로 깊으십니다. 쿠빌라이가 계속 말했다. 앞으로는 재정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여러 관료들의 의견을 듣겠다. 한 사람의 말만 믿지 않을 것이다. 5월 29일 대도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함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한 서당에서 선비들이 토론을 벌였다. 아함마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한 선비가 물었다. 다른 선비가 대답했다.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것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하게 마련이요. 또 다른 선비가 끼어들었다. 황제께서도 책임이 있어. 한 신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셨으니 말이요. 첫 번째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말씀은 위험하오. 황제를 비판하는 것은 대역죄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한 농부가 말했다. 이제 세금이 줄어들까?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것만 바라네. 다른 농부가 고개를 저었다. 아함마가 죽었다고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5월 30일 쿠빌라이 칸이 마침내 중대 칙령을 발표했다. 황제가 어좌에 앉아 조정 대신들 앞에서 선포했다. 짐은 오늘 재정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다. 첫째, 앞으로 재정관은 한인과 몽골인만 임명한다. 회회인이나 기타 생목인은 재정의 핵심 요직에 앉힐 수 없다.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쿠빌라이가 계속 말했다. 둘째, 재정관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을 두어 서로 견제하게 한다.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함이다. 한 대신이 아뢰었다. 폐하의 성명이십니다. 쿠빌라이가 더 말했다. 셋째, 매월 재정 보고를 받고 분기마다 감찰을 실시한다. 부정이 발견되면 즉시 엄벌에 처한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함마 사건은 짐에게도 뼈아픈 교훈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함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다. 폐하 만세! 만만세! 그날 밤 쿠빌라이는 홀로 궁전뜰을 거닐었다.
달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췄다. 그는 아한마를 생각했다. 한때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였던 그 남자를. 그대는 재능이 있었소. 그러나 욕심이 그대를 망쳤소. 쿠빌라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짐도 잘못이 있었소. 그대를 너무 믿었고 견제하지 못했소. 황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인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겉으로는 모든 책임을 아한마에게 돌렸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도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아한마의 저택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그 집은 이제 쓸쓸한 폐가가 되어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던 한 백성이 그 저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력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이로구나. 어제의 영화가 오늘은 이 꼴이니.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네.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하네. 아한마의 측근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숨죽이며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한 측근이 가족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 한다. 아한마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합니까? 측근이 한숨을 쉬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원나라의 역사에서 아한마는 최악의 간신으로 기록되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를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평가했다. 한 역사가가 썼다. 아한마는 재능은 있었으나 덕이 없었다. 그는 재정을 안정시켰으나 백성을 괴롭혔다. 그의 최후는 권력의 덫에 걸린 자의 비극적 종말이었다. 다른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쿠빌라이 칸은 아한마를 너무 믿었다. 황제의 총애가 아한마를 오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파멸을 초래했다. 아한마의 죽음은 원나라 재정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생목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한인과 몽골인 관료들이 재정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졌다. 아한마만큼 재정에 밝은 관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수는 감소했고 국고는 점차 줄어들었다. 몇 년 후 쿠빌라이는 아한마의 재능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아한마는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그를 옹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282년 5월 아한마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의 이름은 원나라 역사에서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권력에 취한 자의 비극적 종말, 욕망에 눈먼 자의 파멸, 그것이 아한마가 남긴 유산이었다. 대도의 저작거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한마를 기억하는가? 저 오만한 회회인 말이네. 기억하지. 그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는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지. 아한마의 무덤은 보잘것없는 곳에 만들어졌다. 그의 가족들조차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무덤이었다. 비석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다. 역적의 무덤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풀을 흔들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위로 낙엽이 떨어졌다. 한때 원나라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권력자 아한마의 최후는 이토록 쓸쓸했다. 쿠빌라이 칸은 여생 동안 신하들을 쉽게 믿지 않았다. 아한마의 배신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황제는 모든 결정에 신중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한마가 진정으로 나를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나도 그를 이용한 것인가? 쿠빌라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찾지 못했다. 5월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황궁에서는 아한마 사건의 마지막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한마와 관련된 문서들이 모두 수거되어 정리되었다. 한 관리가 그 문서들을 살펴보며 혀를 찼다. 이 방대한 양을 보라. 아한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있구나. 옆에 있던 다른 관리가 말했다. 그러나 이 문서들 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숨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지. 그들은 문서를 분류하여 보관했다. 훗날 이 문서들은 아한마의 죄상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다. 6월 초 대도에는 여름이 찾아왔다. 뜨거운 햇살이 거리를 내리쬐었다. 아한마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다시 생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아한마의 영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만든 재정제도의 틀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의 정책들은 수정되어 계속 시행되었다. 한 재정관리가 동료에게 말했다. 아한마가 만든 세금 징수 체계는 실제로 효율적이었어. 다만 그가 너무 가혹하게 집행했을 뿐이지.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우리는 그 체계를 유지하되 백성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적용해야 하오. 새로 임명된 재정관들은 아한마의 방법을 참고하면서도 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서로의 업무를 감시했다. 6월 중순, 쿠빌라이가 상도로 다시 출발했다. 황제는 대도를 떠나기 전 세자를 불렀다. 진왕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세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아버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쿠빌라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신하를 믿되 맹신하지 말라. 견제하되 의심만 하지도 말라.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군주의 덕목이다. 세자가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쿠빌라이가 떠나고 나서 세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한마의 제거에 자신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한편 지방에서는 아한마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다. 각 지역의 관리들이 재정 감사를 받았다. 아한마 시절에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이 속속 적발되었다. 한 지역의 태수가 체포되었다. 너는 아한마와 결탁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했다. 그 차액을 어디에 썼는가? 감찰관이 추궁했다. 태수가 떨며 대답했다. 저는 아한마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다.
명을 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너는 백성을 괴롭힌 죄를 지었다. 태수는 결국 파직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6월 하순, 아함마의 부인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쓸쓸한 여생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아함마의 부인이라던데. 아이고,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제는 저 꼴이구만. 아함마의 부인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살아갔다. 그녀는 작은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가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7월이 되자 대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거리의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았다. 아함마 사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황궁 안에서는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 있었다. 새로 임명된 재정관들이 업무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한 재정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함마가 처리하던 일의 양이 이렇게 많았단 말인가? 우리 여럿이 나눠서 해도 벅찰 지경이네. 다른 재정관이 대답했다. 그만큼 그가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지. 물론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지만 재정 업무의 효율성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아함마 한 사람이 결정하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 사람이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7월 중순, 한 상인이 황궁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업세를 낮춰주십시오. 아함마 시절에 너무 높아진 세금 때문에 장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재정관들이 그 청원을 검토했다. 이 상인의 말에 일리가 있어. 상업세를 조금 낮추는 것이 어떻겠소? 한 재정관이 제안했다. 다른 재정관이 반대했다. 그러나 세금을 낮추면 국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요. 군대를 유지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상업세를 소폭 낮추되 다른 세목을 조정하여 전체 세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조정 작업이 계속되면서 재정 정책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아함마의 극단적인 정책들이 완화되었고 백성들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7월 하순, 한 역사 기록관이 아함마 사건을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했다. 아함마는 1250년경부터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으며 재정을 담당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고를 충실하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막대한 부정을 저질렀다. 1282년 4월 10일 왕저와 고왕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후 그의 비리가 드러나 시신이 수감되고 가문이 몰락했다. 기록관은 계속 썼다. 아함마 사건은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신하가 견제받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기록은 원나라 역사서에 그대로 실렸다. 후대 사람들은 이 기록을 읽으며 아함마의 흥망성쇠를 배웠다. 8월 초 쿠빌라이가 상도에서 대신들과 회의를 열었다.
황제가 물었다. 대도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한 대신이 보고했다. 폐하, 새로운 재정관들이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다소 떨어졌으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다른 대신이 아뢰었다. 폐하, 백성들 사이에서 아함마에 대한 원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재정 정책이 좀 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8월 중순, 대도의 한 서당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아함마 사건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함마는 재능은 있었으나 욕심이 과했다. 그는 황제의 총애를 믿고 교만해졌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너희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 선생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다. 권력은 덧없는 것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너희들이 잘 이해했구나. 아함마의 사례는 후세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8월 하순, 황궁의 한 창고에서 아함마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봉인되었다. 책임자가 말했다. 이 문서들은 100년 후에나 다시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함마 사건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으니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조수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서들이 담긴 상자에 봉인이 찍혔다. 그 안에는 아함마의 비리 기록, 재판 문서, 숙청 명단 등이 모두 들어 있었다. 9월이 되자 가을바람이 대도를 스쳤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함마가 죽은 지 5달이 흘렀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누군가 탐욕스러운 관리를 비판할 때 아함마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이름은 부패한 관리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말했다. 저 수령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구만. 꼭 아함마 같아.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아함마의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 황궁에서는 쿠빌라이가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아함마 사건 이후 더욱 신중해졌다. 어떤 신하도 쉽게 믿지 않았고 모든 결정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한 측근이 황제에게 아뢰었다. 폐하, 요즘 너무 신중하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늦어져 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대답했다. 신중함이 지나친 것보다 경솔함이 낫지 않다. 아함마 사건을 잊지 말라. 나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원나라의 재정은 서서히 새로운 체제로 안착해 갔다. 아함마 시절의 효율성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부패는 크게 줄어들었다.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다. 9월 하순, 쿠빌라이가 대도로 돌아왔다. 황제는 돌아오자마자 재정 보고를 받았다.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재정관이 보고했다.
쿠빌라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런가? 재정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상업세와 소금세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아함마 시절의 가혹한 징수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 백성이 편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당장의 감소를 걱정하지 말라. 재정관이 안도하며 대답했다. 폐하의 성명을 받들겠습니다. 10월 중순 쿠빌라이가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관리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한다. 뇌물을 받은 자는 엄벌에 처하고 백성을 괴롭힌 자는 파직한다. 이 법령은 아함마 사건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었다. 황제는 다시는 아함마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관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이제 함부로 뇌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만. 한 관리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래, 조심해야 해. 아함마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동료가 대답했다. 1282년 5월 말, 아함마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었다. 원나라 최악의 간신으로, 권력의 눈먼 자의 비참한 최후로, 그리고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